네, 수요일입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정바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좀 움직임이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뒷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이에 뭔가 좀 삐걱거리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당직 개편을 할 때 나왔던 얘기가 이철규 사무총장 후임으로 박대출 정책위의장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국민들이 뭐냐 저거, 뭐 저게 무슨 쇄신이냐, 사람만 그 자리만 바꾸는 거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발표할 때 보니까 사무총장이 박대출이 아니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어제 그것도 서정옥 변호사가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만희 같은 사람이 뭐 돼야 되느냐 그랬는데, 오늘 이런저런 얘기 들려오는 게 박대출 사무총장이 용산에 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뒤집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잘 안 믿기지기는 해요. 그런데 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아덱스라고 그 옛날 서울 에어쇼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이름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인데 여기 개막식에 김기현 대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오늘 또 신임 당직자들 오찬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정이 갑자기 취소가 되고, 뭔가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에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는 김기현 대표가 나오기는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혹시 김철근 실장 들은 얘기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한다는 게 임명 발표 전날 저녁에 최고위원들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 그 김기현 대표가 이 박대출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래요. 아니 정책위의장, 앵커 말씀대로 정책위의장에서 사무총장으로 자리만 바꿔서 하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 이건 뭐 이게 발표하는 순간 멀매 맞을 상황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발표할 때 이만희로 바뀌어서 발표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산의 뜻이었다고 하면 그걸 용산한테 얘기를 해서 설득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당초에 임명직 그 당직자들처럼 일과 사퇴를 하고 일부는 사표를 반려하는 식으로 그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 유임, 박성민 부총장 유임, 뭐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괄 사표로 정리가 됐고, 지금 여전히 그 대통령실은 김기현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이제 만약에 지도부를 바꾸게 되면 본인이 만든 지도부를 바꾸는, 그러니까 이른바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선출직 당직자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좀 유임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과연 이게 민심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쇄신책도 못 내놓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어제 하루 종일 한 게 계속 회의만 했습니다. 예. 계속 회의만 하고 혁신 내용 뭘 할 거냐, 그다음에 혁신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미래발전특위 뭐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서 그 위원장을 내정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 거부를 했다고.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자체를 내정을 못하고 실제로 당내 의원들은 다른 얘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김기현 지도부가 오래 가겠느냐, 이 지도부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실제로 그 횡행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2주 본다고 하던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해석할 때 김철근 실장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2주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던데,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눈물의 기자회견 일부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첫 단계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입 밖으로 내어서 표현할 수 있는 용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그런 비하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도 이제는 지쳐 단체로 현실 부정에 들어가기라도 하시렵니까? 검사 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아직까지도 당정 일체가 부족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저 기자회견을 놓고 일단 제대로 현실을 인식해라, 이런 충정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면에 헤어질 결심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를 했으니까 이제 대패를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예견을 했죠. 18% 예. 얘기를 했는데 실제 17.15%로 졌는데요. 왜 졌는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걸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의원들 100명이 의원총회를 하면서 4시간을 넘게 의원총회를 했는데 누구 책임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일치 못한 거예요. 의원들이 대부분. 아니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개별 의원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의원총회 결의라도 해서 의원총회 의원들 전체 이름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꿔라.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유감 표명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음 총선이 180일 남았는데 여당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의 얼굴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게 가장 큰 건데 그 얘기를 않고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 보나마나 아니에요? 강서구청 선거가 17.15% 졌는데 이대로 시간만 보내면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김철근 실장도 이대로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좀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핵심을. 핵심을 얘기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마지막 통첩입니까? 마지막 통첩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17개월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1년 5개월. 예. 17개월 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해라. 그리고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이름,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핵심 관계자 이름으로 언론에 얘기하지 말고, 아니 도어 스토핑 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라. 그리고 오류를 인정해라 이거죠. 창당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김철근 실장이 말을 아끼십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창당이라는 얘기를 입에 꺼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의 눈물의 기자회견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해석은 자유고요. 예. 예. 그래서 해석은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빗자가 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합니까?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야. 2주 동안에 이 평지 풍파를 막아낼 수 있는 충격 완화용 아이템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 저는 후폭풍이 너무 셀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들은 사실 보궐선 끝나고 민심 반영하지 않았지만은 이번 주부터 이제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자꾸 이제 또 어르신들은 이준석이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저주가 아니라 일기예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준석 대표 저러다가 자리 깔겠어요. 지금 뭐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격차도 맞추더니 이제 뭐 여론조사 20%대로 내려갈 것이다. 김기현 대표 2주 안에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예견을 하는데 이번에도 맞아 떨어질지 보지요.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금은 SBS 라디오에서 한 얘기고 MBC 라디오에 나와서는 마지노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12월 달쯤에는 뭐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건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저는 계속 딴 데 가서도 얘기하는 게, 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2011년에 박근혜 비대위에 들어갈 때, 그게 12월 26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뒤로 100일 동안 당을 이끌어가지고 4월 11일 총선에서 과반을 하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배운 거는, 그래, 정당이라는 게 혁신하고 정책 혁신, 그리고 정당 혁신하는데 100일 정도면은 정말 마지노선 정도 되겠구나. 네, 그때 딱 152석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산했을 때 지금도 100일 전이면은 12월 말 크리스마스 이후거든요. 1월 1일이 100일 전일 겁니다, 아마. 아마 그쯤 예. 될 겁니다. 딱, 그러니까 예. 100일 정도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간입니다. 김철근 실장 이준석 대표랑 같이 다녀보면 신당 만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도 많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엄연한 현실이고, 그리고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동기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통령 그 임기 중에 2번의 총선이 있었어요. 처음 2008년도는 이명박 대통령 얼굴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국민도 속고 뭐 나도 속았다 하면서 친박이 전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반수 이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임기 말에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았어요. 만약 그대로 그 대통령 얼굴로 치렀다면 과반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한 겁니다. 결국 홍준표 당시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당내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차기 권력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과반 이상을 만들었던 건데, 지금 1년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지난주 20%대가 나왔잖아요. 곧 뭐 20%대가 자주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총선에 정부 여당이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면 실제로 선거가 어렵다는 게 뻔한데,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안에는 뭔가 그런 커다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여권은 상당히 그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구심력보다는.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DJ 말이 생각나네요. 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이 결합돼야 된다는 정치인데, 문제의식에 너무 치중하면 이상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그 정치 현장에서 이런저런 그 과정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제3당이라는 게 성공 사례가 있는 게 뭐냐면, 성공 사례는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 국민회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진영을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3당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신인규 그 국바세 대표가 이제 예를 들면 신당을 한다. 이건 보수를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보수 진영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힘을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되면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걸 현실화 시킬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신인규 국바세 대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신당 얘기가 언젠가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정당이 운영돼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준엄하게 심판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으로 일가를 한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도 신당은 항상 열려있는 선택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신당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나저나 유승민 전 의원 나오시면 향후 행보에 대해서 제가 뭐 매번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러셨어요.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초쯤에 중도신당 창당할 것 같다 이런 예언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예언? 아니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님도 가끔씩 틀릴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뭐 누구나 뭐 박지원 대표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전 국정원장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네. 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예측들 하시는데 12월까지 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네.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요. 아, 예, 그리고 12월쯤 이게 저는 뭐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뭐 최후의 수단이고요. 네. 제가 이 당에 대해서 애정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보니까 뭐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더 미워한다고 예? 민주당이 차라리 낫다고 그러시던데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에 들어온 지 몇 달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예. 저는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윤석열 대통령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굴러 들어온 돌, 뭐 박힌 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저는 이 당이 극우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극우화. 국민의힘은 절대 극우 정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그렇지도 않았고요.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방법이었는지 그리고 적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당장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티격태격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에 넘겨야 된다고 하고 또 제명하자 서명운동 펼치고 이러는 것을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그중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1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자, 이런 안철수 의원의 발언, 이준석 대표 얘기는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김기현 대표 날아갈 거고 그러면 비대위원장 필요한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김철근 실장.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안철수 의원은 엄청 대접을 잘해주는 발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당 본인 지역구 지키기도 힘들어요. 아마 그 선거 책임을 가지고 이준석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용산에 나 이준석 공격 잘하는 사람이야. 분당은 좀 지켜줘. 이렇게 용산에 줄 서려고 하는 거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 제가 안철수 의원하고 8년 6개월을 같이 정치를 했습니다. 이른바 안자랄이라고 하는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 정무적인 그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도 지금 최근에는 뭐 단절됐다고 하는데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데 아마 거의 본인 혼자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판단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정무수석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정확한 태도를 드러냈잖아요. 그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내 정만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당내에서 다수파를 형성해야 되는데 스스로 계속 고립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걱정합니까? 이른바 안철수 의원이 정치권에서 그래도 좀 안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도 표심을 좀 끌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치 형태를 보면 완전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왜 걱정을 해요, 도대체? 그리고 당대표 출마한다 하면서 결국 그 만나신 분들을 보면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판단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짠물을 희석시키고 담수화시키는 역할을 해야죠. 중도 확장 전략을 쓰려면. 그래야 안철수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오른쪽으로 더 편입하면 안철수의 존재는 별로 필요치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자,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을 두고 이제 비대위원장 노리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와중에 이제 느닷없이 장성철 소장과 지금 안철수 의원 간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아픈 사람은 상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나 상대하지 않을래 이렇게 알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장성철 소장이 그 진짜로 아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거졌는데 먼저 이준석 전 대표가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고 했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죠.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총질 고려하면서 윤리위제도 진행하신 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장성철 소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실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윤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이렇게 비꼬거나 아니면은 뭔가 공격하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좀 아픈 부분 그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뭐 나한테 무슨 징계하라고 그러고 저거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 김철근 실장 좀 아는 얘기 있어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 예.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2일 날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보궐선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하고 같이 선거를 치렀죠. 그래서 6월 2일 날 당선 인사를 하러 다니는 중에 그 유세차에서 쓰러졌고요. 그게 과로로 탈진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그건 과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쓰러져서 심폐소생을 했어요. 그 정도였대요? 네, 그 심폐소생을 하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의원입니다. 도의원. 이기인 도의원이 했고요. 그다음에 119 차량에 실려서 병원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도. 그런 사실이 있지만 그것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장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과로해서 피로가 누적돼서 쓰러진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 이상설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한 건데 실제 119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뭐 지금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119 사진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119 사진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장성철 소장 간의 공방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먼저 인간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아주 상반된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았어요. 어제 그 눈물의 기자회견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많은 언론과 뭐 시민사회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더 잘하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에는 네. 굵직한 방향,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은 맞는데 소통하는 방법이나 국민들께 보여지는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봐라라는 회초리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게 잘못되었다라면서 울고 때를 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시각과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회초리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 뭐 자빠졌네 논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뭐 해당 행위의 성격이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지도부에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에서 눈물 흘리기 전에 이 안철수 의원처럼 어려운 선거인 걸 알면서도 여러 번 강서에 와서 헌신하고 고생한 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뭐 이렇게 놀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책임감을 느끼는 정치인의 자세인가요? 예. 근데 기존에 뭐 정치적인 논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안철수라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금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금도를 좀 잘못 해석하기는 하죠. 금도가 금하는 어떤 선 이런 게 아니고 원래는 이 옷깃, 소매깃이에요. 그 정도의 품, 아량, 도량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금도라고 한자도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게 이제 원래 금도의 뜻인데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금도 합니다. 근데 잘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뭐 금도를 벗어났다 이런 건 틀린 표현인데요. 아무튼 신인규 대표께서도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이 좀 금도를 벗어난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근 실장한테는 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험한 말 나올까 봐. 제가 코멘트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요. 청년이라고 하면 미래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소신껏 정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누구를 등에 업고 또 누구의 후광으로 또 누구에게 줄 서서 그렇게 하는 정치가 과연 오래 갈까요? 제가 여의도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농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의 과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일 때 당대표실을 들락거리면서 어떤 자리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그렇게 했던 장해찬 최고위원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좀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집권 여당 대표, 집권 여당 최고위원 본인들이 됐습니까? 장해찬한테 올라오는 글들도 대체로 좀 비판적입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선거에 지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지지율을 한두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온 지지율을 보면은요.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긍정이 29.2, 부정이 65.8. 그동안 그나마 30%대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조사한 건데 매우 잘 못하고 있다가 54.6,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11.2, 부정평가가 65.8. 그런데 긍정평가가 29.2,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언제 이후인지. 바이든 날리면 때 아닐까요? 지난 9월에 28.5 나온 이후로 4주 만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 꽃에서 ARS로 조사한 내용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도 지지율이 36.4인데 추세를 보면 전주보다 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5.4, 잘못하는 편이다가 7.7이니까 이것도 합치면 63.1이죠. 미디어토마토 부정평가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평가는 36.4가 나왔는데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4.2, 국민의힘이 37.1%로 양당 격차가 17.1%포인트. 선거 결과와 거의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 여론조사의 의미는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이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보여줬는데도 애써서 무시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선거를 해보니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사실이거든. 바꾸지 않으면 더 혼내줄 거야. 그러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 정도 조사가요. 만약에 선거가 내일이라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의석수가 100석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른바 친윤 정당이 100석이 안 되고 비윤, 반윤, 민주당 합쳐서 200석이 넘는 구조가 되면 우선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국회에 제2요구가 되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헌 저지선이 뚫립니다.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탄핵이 가능한 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이른바 식물 정권이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법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선거법 협상을 민주당이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소선거구제에다가 연동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준연동형도 아니고 그냥 연동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 비례대표 47석이 제3지대 정당, 소수 정당들에게 많이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100석 이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큰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뭐 민심 투표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총선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건데 깨닫지 못한다면 맞아야지요.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